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제12회 기출문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전반부 문제인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기술론은 실천론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델을 알아야 되고요. 개입 기법이나 기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례 문제도 좀 더 나오는 편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응용하는 것이 실천론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개인 대상 모델부터 시작해서 가족 대상 모델,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과 집단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입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내용, 사례 문제까지 출제가 됐는데요. 사례를 하나를 주고 여러 가지 모델을 세팅해가지고 문제 지문을 만드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알아봅니다.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정신역동 모델하면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되고 개입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직면, 훈습, 자유현상, 해석, 꿈의 분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직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정신분석적인 기법에서 접근하는 자아가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언행이 문제가 될 때, 모순이 되고 불일치가 될 때 직면 기법을 부드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셔야 되죠? 모순과 불일치예요. 따라서 언행의 모순 또는 불일치, 모순이나 불일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직면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핵심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맞아요. 정신역동 모델은 문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직면이라는 것과 이쪽에 있는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서로 매칭되지가 않습니다. 언행의 모순이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야 매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훈습입니다. 시험에 훈습은 반드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 이게 중요한 거죠. 반복해서 심화, 확장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훈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복, 정교화를 우리가 심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확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게 바로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연상입니다.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연상 기법 맞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상담자의 직관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담자는 사회복지사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상담자의 직관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는데요. 이 직관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틀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치료자, 상담자의 어떤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꿈의 분석입니다. 자, 꿈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꿈을 통해 나타나는, 그렇죠,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욕구가 있을 건데요. 그것을 분석하여, 다른 말 해석하여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꿈의 분석이다 말합니다. 꿈의 분석, 꿈의 해석을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1번 지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정신역동 모델은 직면보다는 공감기법, 감정이입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의 모순이나 불일치에 초점을 두어서 직면 기법을 우리가 한정적으로 이 정신역동 모델에선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해결 중심 모델이란 게 있잖아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인데요. 여기 질문 유형 중에 대처 질문을 찾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대처 질문이 아주 많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처 질문은 과거에 이 가족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대처 질문이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예외 질문입니다. 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를 물어보는 게 예외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끊어요. 당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변화에 대한 질문이다. 변화가 힌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과거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과거 극복 상황입니다. 과거 극복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대처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10점 점수네요 이라고 하고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0점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스트레스 상태는 몇 점입니까? 점수가 있으니 척도 질문이 됩니다. 척도 질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동그라미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질문 5가지가 세팅됐습니다. 예외 질문, 변화에 대한 질문, 대처 질문, 척도 질문, 기적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문제 앞으로도 계속 출제됩니다.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별표. 3번 문제는 문제 해결 모델이 나왔어요. 펄먼이죠. 1957년에 펄먼입니다. 문제 해결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걸 별표 치라고 한 이유는 그리 많이 나온 패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은 한번 쳐다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아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모델은 이 자아 방어 기제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문제의 동그라미요.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태도가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도와줍니다. 모니터링은 점검이라 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문제 해결 방안을 되죠. 문제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위험으로 안 보고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2번과 연결돼요. 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동기화가 돼 있어야 돼요. 동기화가 중시되는 것이 문제 해결 모델인데 동기가 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주된 초점은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에 강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주체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문제 해결 모델은 진단주의 관점에서 기능주의를 가져오거든요.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를 주체적 존재로 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능주의 입장이에요. 펄먼이 받아들인 기능주의 입장이 바로 이겁니다. 클라이언트를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의 강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펄먼의 1957년의 문제 해결 모델 기억하시고요. 자아 방어 기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 방어 기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은 병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병리성, 즉 문제가 된다라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따라서 자아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장에 틀림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3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왜곡을 가져오는 자동적 사고에 대한, 인지 왜곡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동적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선택적 요약, 임의적 추론, 개인화, 과잉 일반화 모두 인지적 왜곡의 유형들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만나지 않았던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최고가 아니면 모두 실패자야. 최고자가 여기 있다면 실패자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선택적 요약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이게 앞에 부분,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선택적 요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요약은 뭡니까? 전체가 있다. 이 전체에서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택적 요약이라 합니다. 다시 할게요. 전체가 있다. 거기에서 일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거를 전체로 요약하는 것을 바로 선택적 요약이라 합니다. 그럼 이것은 2번 지문은 뭐냐? 파국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파국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국화. 파국화의 개념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취합니다.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취합니다. 취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것.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현상을 우리가 파국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지문,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선생님이 날 미워한다. 이 학생이 지금 하나의 내용을, 사건을 취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장해서 뭣도 나쁘게 준다? 성적도 나쁘게 준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국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문,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이것을 과잉 일반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파국화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적 추론입니다.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뚱뚱하니까 나만 보는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자, 임의적 추론이라고 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요?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요.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충분한 근거가 없다. 여러분, 이 충분한 근거가, 보십시오. 나를 쳐다보는 근거가 뚱뚱해서라는 것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서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 추론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개인화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신고만 빨리 했더라도 지하철 화재로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라고 하죠. 배우셨고요. 과잉 일반화,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으니, 여기까지예요. 자,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다. 하나의 사건이 나왔고, 자, 결혼하기도 어렵겠지라고 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어렵겠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을 취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취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부적절한 상황에까지 적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과잉 일반화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2번 지문이 과잉 일반화도 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잉 일반화도 될 수 있지만 파국화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선택적 요약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지적 왜곡의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아론 맥이 말한 거잖아요. 인지적 왜곡의 여러 사례가 있는데 계속해서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례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문제를 맞추기 힘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오늘 파국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위기개입 모델입니다. 해마다 위기개입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요. 개입 단계라고 했어요. 인터벤션입니다. 여러분 위기 단계도 접수를 하고요. 자료 수집 사정하고요.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개입 단계에서 평가 및 종결 쳐요. 똑같이 가요. 자,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해당하는 거. 위기와 선행사건에 대한 위기를 이해하고 선행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랬어요. 어딜까요? 네. 자료 수집하고 사정이 되겠죠. 위기가 무엇인지, 선행사건이 무엇인지를 수집해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라 했으니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그 표현에 대해서 지지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이 개입입니다. 개입 단계 때 클라이언트, 우리가 위기개입 모델에서는 아주 단기 개입적으로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단기니까 우리가 개입 단계 인터벤션 때 클라이언트가, 위기 상황에 놓인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터벤션, 개입 단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문제 경험과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처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평가가 힌트예요. 이게 바로 사정과 동의어거든요. 아, 이거 사정 단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지적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사정이라 했습니다. 네, 사정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자해 위험성, 자해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기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것을 어세스먼트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세스먼트하고 자료 수집을 분리하지 않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과 사정의 동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만 인터벤션, 개입 단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심리사회 모델 해밀턴과 홀리스의 문제, 주요 기술이 아닌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이 개입 기법이 있잖아요. 개입 단계에 해당되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는데요. 탐색, 개설, 환기 있습니까? 네, 직접 개입에 있습니다. 역설적 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가족치료에서는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씁니다.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RT라고 하는 리얼리티 세라피라고 하는 현실치료에서 여기에서 역설적 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리사회 모델의 역설적 의도는 없습니다. 직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시학이죠. 지시학이고요. 이것은 직접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 발달적 단계에 관한 반성적 고찰의 약자고요. 직접 개입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형 역동성 고찰도 직접 개입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네 가지를 제가 직접 개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지지하기가 있습니다. 지지하기가 있고 하나는 인간,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환경에 관한 반성적 고찰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게요. 자, 지지하기. 여기 두 가지를 더하면 6가지의 직접 개입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직접 개입이에요. 그러면 직접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간접 개입도 있겠죠. 간접 개입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원조해 주는 겁니다. 자원을 연계해 주는 거예요. 환경 조성, 자원 연계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 개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에서 아닌 것 찾기는 2번 역설적 의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푸셔야 돼요. 문제 지문이 짧죠? 금방 풀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게 단계거든요. 실천의 단계 중에 발견 단계가 있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인파워먼트는 특이하게도 대화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견 단계라는 게 있어요. 2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인파워먼트 모델의 3단계 실천 단계라고 말을 해요. 자, 보시죠. 성공이 나왔어요. 성공을 인정하기 언제 할까요? 맨 마지막에 하겠죠. 발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발견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달성한 것을 통합하기 이것도 마지막에 하겠죠. 달성한 것을 통합했으니 발전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입이죠. 새로운 자원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발전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 어떠한 정보가 있어요. 그걸 조직화한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발견 단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발견은 정보를 발견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여기 있는 대로 조직화하고 해석하고 이러한 작업이 바로 발견 단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트너십이 나왔어요. 초기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화 단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7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발견 단계 과업으로 옳은 것이었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으면 이런 내용을 해낼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박스 문제인데 별표 2개 정도 치시고요. 사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라번 지문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해결 중심 모델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 철수가 몇 개월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문제로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의뢰가 되었어요. 자,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에 대해서 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행동 수정 모델이 있습니다.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게 결정적인 팁입니다. 역할 연습, 역할극이라고 하죠. 행동적 기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친구에 대한 여기가 힌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로 닫고 변화시키고 친구와 사귀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행동주의 기법까지 쓸 수 있죠. 인지행동 모델은요. 사고를 변화시키고 행동적 기법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이 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은요. 성장과정, 철수의 성장과정에 형성되는 가족관계 양상을 파악한다 그랬어요. 성장과정, 그럼 뭐예요? 발달적 단계,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다 그랬어요. 고찰한다, 이게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발달적 고찰입니다. 발달적 고찰은 심리사회 모델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해결 중심 모델이 있습니다. 철수가 수행해야 될 행동 과제를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해결 중심 모델은 가족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김인수 교수의 해결 중심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결 중심 모델은 지릴라와 골드프라이드의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도 해요.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도 하고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시면 지금 가족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학교사회복지사가 철수에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나오는 해결 중심 모델이라기보다는 지릴라와 골드프라이드가 말하는 해결 중심 모델 또는 문제 해결 모델이라 하거든요.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힌트 드릴게요. 이 녀석은요, 인지행동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모델 중에 하나다? 인지행동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인지행동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보이죠.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적 기법이나 행동적 기법 모두 씁니다.
다양한 기법을 쓴다는 거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철수에게 행동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될 행동 과제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을 모두 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나다라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례를 준 다음에 모든 모델을 다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9회 때부터 지금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십시오. 4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하나, 둘, 셋, 4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그걸 한 문제화해서 욕심을 부렸죠. 출제자가. 이러한 욕심에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8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기록입니다. 과정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문제를 목록화한다 라고 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목록화하냐? 문제 힌트 나왔고요. SOAP대로 목록화하는 겁니다.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그 다음에 사정, 계획 이렇게 조직화하고 목록화를 하는 거예요. 문제 중심 기록입니다. 문제 중심 기록이 바로 문제를 목록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했어요. 과정 기록은 실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직접 인용, 간접 인용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시간 소요가 많다 해야 오답 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 교육수단으로 유용하다. 제가 그랬죠. 과정 기록은 실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코멘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습용이나 교육용으로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체로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체로 하는 것은 요약 기록이 되겠죠. 굳이 기록을 따진다면 요약 기록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면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직접 인용 내지는 간접 인용으로 쓰는 거예요. 따옴표를 쳐서 쓰든지 아니면 뭐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정 기록입니다. 면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다.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슈퍼바이저의 코멘트까지도 기록하는 거죠. 슈퍼바이저의 코멘트까지 기록하는 것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내용이 아니죠. 당연히 사회복지사의 견해와 슈퍼바이저의 코멘트, 이게 한꺼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답 노트가 충분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이거 나온다 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10번의 지문을 보면 이 밑에 위에 있는 지문이 밑에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제가 노란 것만 읽을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집단의 치료적 요인은 뭐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지문과 이 지문이 똑같습니다. 집단 송원은 상호 간 유사한 걱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희망증진이라 하시면 큰일 나요. 희망증진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앞에 유사한 걱정을 공유한다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문제의 보편화, 일반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보편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집단 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이타주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좋은 것들, 변화된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보고 따라했다. 모방행동. 그 다음에 누가 변화된 내용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었다. 희망증진.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성원들에게 표출해서 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다. 카타르시스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 보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보편성, 문제의 일반화, 동의어 써드릴게요. 문제의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응집력입니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집력은 결속력입니다. 응집력은 뭐라? 결속력입니다. 자, 향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집단 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책임성 있게 참여하는 것, 응집력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토의와 프로그램 활동을 활용한다. 자, 토의를 하고요. 프로그램 활동을 활용해요. 그러면 응집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단 토의는 집단 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속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았을 때, 토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토의가 없을 때는 이게 다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원 간의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경쟁하면 안 돼요. 반대로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뭉치죠. 따라서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협력적 관계로 오답노트 하시면 돼요. 성원들 간의 협력적 관계가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집단 성원의 기대와 집단의 목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죠. 집단을 행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따로 놀면 안 돼요. 그걸 일치시켜야 응집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이런 보상이 있다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죠. 이 결속이 생기려면 열심히 우선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결속력이 생길 수가 없죠. 소속감이라는 거, 응집력이라는 거 생기려면 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11번의 답은 3번이 잘못된 부분이죠. 충분히 뉘앙스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경쟁적 관계하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조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관계를 가져서 결속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치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치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치유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동의어로 씁니다. 치료 집단과 치유 집단,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답이 보입니다. 자기 표출의 정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 집단이 있어요. 내가 마약 중독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서적,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받는 거니까. 치료 집단, 치유 집단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됩니다. 맞습니다. 행동의 변화, 변화의 밑줄, 재활, 그것을 목표로 한다. 재활 중요하죠. 이 마약 중독자가 재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유 집단, 치료 집단이에요. 집단 지도자는 권위적인 인물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지문이 좀 어려울 것인데, 여러분,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집단 지도자. 치유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위적인 인물로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치료자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자의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집단 지도자는 이 성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자예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인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선택하셔야 돼요. 12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은 라번 지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집단 지도자가 권위적인 인물이 된다 그 말은 치료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권위적인 인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12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집단 또 나왔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회기술훈련은 대인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기술훈련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되는 방법이라 했어요. 그러면 사회기술훈련에서 우리가 보통 행동적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자, 역할 연습, 역할극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시연이요. 문제, 내가 어떤 대인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야. 그것을 재현해 볼 수 있죠. 행동적으로 그것을 재현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링. 모델링은 모방과 연관성이 있죠. 예.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집단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난 대인관계 이런 측면에서 잘 맺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바람직한 부분을 내가 보고 모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링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적 지시입니다. 직접적 지시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집단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적 기법들이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행동적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행동적 기법.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직접적 지시예요. 조언도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 지시를 탈락시키시면 안 됩니다. 13번에 가나다라 모두 다 사회기술훈련에서, 즉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이 사회기술훈련에서는 되게 행동주의 기법이 아주 많잖아요. 그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2회 때의 문제를 보면 박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박스 문제에서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5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12회 때는 그게 좀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영역에서. 이것도 12회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좀 쉬운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모델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건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요. 핵심 포인트를 잡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고 이게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앞, 뒤가. 자, 주어가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서술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면은 충분히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출제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저도 느껴요. 제가 느끼면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회 때부터, 적어도 9회 때부터 10회, 11회, 12회 문제는 4개년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번 문제부터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